라이더들 사이에서 마치 성경 구절처럼 떠도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멈춰서서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어쩌지? 라고 묻지 않은 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상투적인 문구들, 술집에서의 조언들, 생존 비법들 말입니다. 현실은 불편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살려준다고 맹세하는 많은 계명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의견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으며 끈질긴 17가지 신화들을 하나하나 분해하러 왔습니다. 어떤 것은 당신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17번으로 시작합니다. 17번, 주행 전 10분 동안 엔진을 예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첫날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시동 걸고 기다립니다. 1분, 2분, 5분, 10분, 오일이 모든 구석구석에 도달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엔진이 온도를 얻어야 한다고 베테랑들은 속삭입니다. 시계 바늘이 가는 동안 당신은 그저 휘발유를 태우고 찌꺼기를 생성하며 당신의 정비사에게 미래의 청구서를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섬세한 조율이 아니라 작은 기계적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엔진은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연료가 풍부한 혼합기를 받습니다. 그 과도한 휘발유는 전부 타지 않고 실린더 벽에 응결되어 오일을 씻어내고 점도를 희석시킵니다. 응축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윤활유와 섞여서 아무도 크랭크 케이스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갈색 반죽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무서운 수증기입니다.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와 열 관리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엔진은 정지 상태의 예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하가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오일이 순환하기에 딱 적당한 30초 정도의 공회전 후에는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주행하며 회전수가 편안한 영역 아래에서 움직이는 동안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엔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수십 년 전 기화기와 저품질 광유를 사용하던 시절에나 의미가 있었던 기계적 민속 신앙일 뿐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단지 시간 낭비이자 조기 마모로의 초대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커피를 다 마시는 동안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혼자 노래하게 두는 사람 중 하나라면 이제 그 의식을 바꿀 때입니다. 16번, 시끄러운 배기음이 생명을 구한다. 이 말만큼 근거도 없이 오랜 세월 살아남은 문구도 드뭅니다. Loud pipes save lives. 시끄러운 배기음이 생명을 구한다. 단호하게 들리고 선언문처럼 들리며 자신의 소음이 주는 그 안정감처럼 들립니다. 문제는 물리학이 슬로건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기음은 아무리 격렬해도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실린더에서 나와 매니폴드를 거쳐 주변으로 퍼지며 주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투사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데시벨의 폭풍은 당신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보다 차 세대 뒤에서 창문을 닫고 라디오를 켠 차에 가는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설령 소음을 부분적으로 앞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은 냉혹합니다. 소리는 흩어지고 길을 잃으며 희석됩니다. 냉방 장치와 터치스크린이라는 자신의 거품 속에 갇힌 운전자는 당신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동차가 당신의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실제로 막는 유일한 도구는 배기음의 굉음이 아니라 당신이 도로에서 차지하는 위치, 전조등의 불빛, 재킷의 반사 색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어리석음을 예견하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소음은 당신을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소음은 단지 당신을 시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을 미움받게 만듭니다. 15번, 더 큰 엔진이 항상 더 빠르다. 거의 2리터에 육박하는 엔진을 보며 그것이 멈출 수 없는 야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원초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더 많은 배기량, 더 많은 피스톤, 더 많은 변위, 더 빨라야만 합니다. 그것은 거의 물리적 논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숙녀인 물리학은
불편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속도는 크기만의 자식이 아닙니다. 무게, 공기 역학, 변속비, 그리고 출력 전달 곡선이 함께 춤을 추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1800cc의 크루저 오토바이는 지진처럼 포효할 수 있지만 그 기하학적 구조와 무게, 그리고 공기 저항은 시속 180km를 넘으려 할 때 그것을 공기 역학적인 벽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 배기량은 절반이고 무게는 3분의 1이나 가벼운 600cc의 스포츠 오토바이는 면도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당신을 시트에 박제해 버립니다. 크기는 신호등 앞에서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경주에서 이기지는 못합니다. 가벼움, 효율성, 그리고 세팅이 속도의 진정한 침묵의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자신의 엔진 배기량을 뽐낸다면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14번, 프리미엄 휘발유는 모든 오토바이의 성능을 높여준다. 주유기는 당신에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당신은 가랑이 사이에 오토바이를 둔 채 가장 저렴한 것을 넣는 것이 거의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옥탄가인 프리미엄 휘발유 버튼을 누르고 경주용 연료로 자신의 야수에게 먹이를 주는 모토GP 레이서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현실은 다시 한 번 더 지루하고 훨씬 더 저렴합니다. 옥탄화는 출력이나 연소의 깨끗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연료의 자기 착화에 대한 저항성만을 측정합니다. 즉, 점화 플러그가 점화를 명령하기 전에 스스로 폭발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엔진이 95옥탄 휘발유용으로 설계되었다면 98을 넣는다고 해서 어떤 비밀 성능 모드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더 비싼 연료에 의해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마력 따위는 없습니다. 대신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더 느린 연소, 더 둔한 반응, 그리고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던 당신의 지갑 사정의 구멍입니다. 당신의 오토바이 매뉴얼이 특정 옥탄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당신은 환상을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아무리 프리미엄처럼 보여도 타코미터의 바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13번, 짧은 여행에는 장비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가 없다. 그저 짧은 거리일 뿐입니다. 10분, 5km. 빵집에 가거나 슈퍼마켓에 가거나 친구 집에 갑니다. 당신은 그렇게 짧은 이동 경로를 위해 가죽 재킷을 입고 보강된 바지와 부츠를 착용하는 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목적지를 2블록 남겨두고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한 자동차, 아스팔트 위에 오일 자국, 1초의 방심이 찾아옵니다. 아스팔트는 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15분을 달렸는지 15시간을 달렸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의 거친 질감은 똑같고 피부층을 벗겨내는 능력도 동일합니다. 차갑고 고집스러운 통계는 대부분의 심각한 사고가 집 근처에서 저속으로 라이더가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경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신감은 속도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장비를 갖추었을 때, 당신 몸의 매 센티미터가 보호받을 때 오차 범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재킷과 장갑을 착용하고 시속 30km로 넘어지는 것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티셔츠 차림으로 똑같이 넘어지는 것은 재건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여행은 없습니다. 온전하게 도착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여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12번, 체인 오일은 영원히 지속된다. 체인은 소음이 나기 시작할 때까지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조용한 부품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000km마다 윤활유를 한 겹 바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체인 오일이 영원하지 않으며 특별히 수명이 길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빗방울마다 오일이 씻겨 내려가고 먼지 입자마다 오일에 달라붙어 실을 마모시키고 마디를 늘리는 연마성 반죽을 형성합니다. 마른 체인은 유연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스프로킷과 변속 완충 장치를 파괴하는 대량 살상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행 중에 끊어질 때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저 금속성 찰칵 소리만 들릴 뿐이고 갑자기 뒷바퀴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체인을 관리하는 것은 미적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아니면 500km마다 10분을 투자하지 않아 사라져버린 변속기 수명을 바라보며 도로가에서 견인차를 기다리느냐의 차이입니다. 11번, 엔진 브레이크는 변속기를 손상시킨다. 엔진에 대해 일종의 경외심 섞인 존중을 느끼는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가속은 즐거움이지만 엔진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은 거의 기계적 공격처럼 그들에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기어를 낮추는 것이 기어를 혹사시키고 클러치에 스트레스를 주며 크랭크샤프트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처벌이 아니라 정밀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가속 페달을 놓으면 흡기 버터플라이 밸브가 닫히고 실린더에서 생성된 진공이 뒷바퀴를 점진적이고 제어된 방식으로 감속시키는 자연스러운 저항을 만듭니다. 기어를 낮추는 것은 그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동기화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전문 레이서들이 브레이크 디스크의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고 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코너에 진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열은 브레이크의 진정한 적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그 열을 분산시키고 캘리퍼의 부담을 덜어주며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추가적인 여유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변속기는 몇 번의 감속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손상시키는 것은 남용 클러치 없는 거친 변속, 그리고 적절한 유지 보수 없이 극심한 부하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엔진 브레이크를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동맹이며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10번, 매 신호등마다 양발을 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초보 라이더가 신호등 앞에 멈추는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양다리를 내리고 양발을 지면에 단단히 딛고 철과 고무로 된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불안함을 드러내고 당신의 반응 능력을 제한하는 자세입니다. 멈춰있는 오토바이는 두 개의 지지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포크와 잘 분산된 무게를 가진 오토바이 고유의 기하학적 구조는 놀라운 용이함으로 오토바이를 곧게 유지해줍니다. 뒷브레이크에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 오토바이는 흔들림 없이 고정됩니다. 왼쪽 발만 딛고 오른쪽 발은 브레이크 페달 위에 유지하는 것은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출발하고 균형을 수정하며 휴대전화를 보느라 신호가 빨간불인 것을 보지 못한 운전자를 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닥 위에 발은 안정성을 줍니다. 페달 위에 발은 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서 살아남는 문제에 있어서 옵션은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9번, 신호등에서 중립을 두는 것은 연료를 절약한다. 이는 세대 간의 관성에 의해 반복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빨간불인 신호등에 도착하여 멈춰 서면 거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부츠 끝을 변속 레버 아래로 밀어넣어 중립을 맞춥니다. 완벽한 핑계는 이렇습니다. 연료를 아끼고 클러치에 휴식을 주며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훨씬 덜 영웅적입니다. 전자 제어 연료 분사 장치가 장착된 현대식 오토바이에서 공회전 시 소비량은 사실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클러치를 잡은 채 1단 기어를 유지하든 중립에서 모든 변속 시스템을 해제하든 상관없습니다. 제어 장치는 엔진을 계속 회전시키기 위해 아주 적은 양의 연료, 즉 겨우 숨을 쉬는 정도의 휘발유만을 계속 보냅니다. 그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밀리리터의 아주 작은 단위로 측정될 뿐입니다. 도시에서 1년 동안 그렇게 해도 커피 한 잔 값조차 아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일은 반응 능력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중립 상태에서 당신의 오토바이는 수동적인 관찰자일 뿐입니다. 만약 정신없는 운전자가 멈출 생각 없이 뒤에서 접근한다면 기어를 넣고 경로를 벗어나기 위해 추가적인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 0.5초의 시간은 충격을 피하느냐 통계 자료의 숫자가 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클러치를 잡고 오른발을 브레이크 페달에 올린 채 1단 기어를 유지하는 것은 기계적 무지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 태세입니다. 신호등에서의 연료 절약은 회계상의 환상입니다. 반면 반응 능력은
도로 위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8번, 항상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를 같은 힘으로 사용해야 한다. 완벽한 제동은 수학적 균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쪽 50%, 뒤쪽 50% 말입니다. 양쪽 조절 장치를 같은 강도로 잡으면 오토바이가 마치 레일 위에 있는 것처럼 직선으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일 때 오토바이와 라이더의 무게는 앞쪽으로 격렬하게 쏠립니다. 포크는 압축되고 앞 타이어는 접지력을 찾아 아스팔트에 박히는 반면 하중에서 해방된 뒷바퀴는 지면 위를 압력 없이 거의 떠다니게 됩니다. 그 순간 앞브레이크는 전체 제동 능력의 70에서 90%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뒷브레이크는 경로를 유지하도록 돕는 보조적인 지지대이자 안정장치 역할을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사용하면 바퀴가 쉽게 잠겨버릴 것입니다. 숙련된 라이더들은 대칭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각을 찾습니다. 고무가 노면에 달라붙는 것을 느끼며 앞브레이크를 단호하고 점진적으로 잡는 동시에 정밀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처럼 부드럽게 오른발로 뒷브레이크 페달을 어루만집니다. 이것은 힘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브레이크는 망치이고 뒷브레이크는 끌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은 함께 안전한 제동을 조각해내지만 결코 같은 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7번, 새 타이어는 첫 번째 코너에서 오토바이를 눕히며 길을 들여야 한다. 새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은 모든 라이더가 간절히 기다리는 느낌 중 하나입니다. 새 고무, 아직 선명한 색상 선들, 무한한 접지력의 약속. 그때 선의를 가진 친구의 조언이 들려옵니다. 지금 당장 시험해봐. 첫 번째 코너에서 세게 몰아붙여야 온도가 빨리 올라가. 틀렸습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새 타이어는 전투 준비가 된 상태로 오지 않습니다. 타이어는 가황 과정 중에 고무가 틀에 달라붙지 않도록 필요한 화학 잔여물인 이형제층을 표면에 입힌 채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 특유의 광택과 매끄러운 플라스틱 같은 느낌은 접지력의 조용한 적입니다. 만약 기록을 깨려는 사람처럼 격렬하게 코너를 공략한다면 타이어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견인력 상실로 그 친절에 보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훈 정비는 서두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 100km는 연애 기간입니다. 부드러운 운전, 점진적인 가속, 거칠지 않은 제동을 하십시오. 고무가 약간 마모되고 혼합물이 숨을 쉬며 타이어가 당신의 작업 방식을 이해하게 두십시오. 그 다음 발판이 아스팔트에 닿을 정도로 기울일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늘이 아닙니다. 인내심은 타이어의 수명만을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수명도 늘려줍니다. 6번. 오일은 무조건 3,000km마다 갈아야 한다. 이 숫자는 대중의 상상 속에 낙인처럼 찍혀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계명처럼 3,000km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으면 오일은 엔진에 독이 되고 윤활이나 냉각, 보호를 할 수 없는 검은 국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오일이 광유였고 엔진의 허용 오차가 관대했으며 휘발유가 불순물을 동반하여 수백 킬로미터 만에 윤활유를 오염시키던 시대의 것입니다. 오늘날 고품질 합성유와 최첨단 엔진은 그 매뉴얼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주로 도로에서 일정한 속도와 안정된 온도로 주행한다면 5,000, 8,000, 심지어 10,000km도 완벽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행 거리계가 아니라 분석에 있습니다. 전문 실험실에 소량의 오일을 보내면 잔류점도, 마모금속, 연료 혼입, 산화 수준이 담긴 상세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 교체하거나 주기를 늘리는 결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응용 과학이 됩니다. 3,000km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오일통을 열기 전에 의심해 보아야 할 과거의 유산일 뿐입니다. 5번. 어두운 색 헬멧은 밝은 색보다 더 뜨겁다. 헬멧의 색상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액세서리도 드뭅니다. 검은색, 회색, 남색. 온도계의 수은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같은 경고가 나타납니다. 저렇게 어두운 헬멧은 당신의 머리를 익혀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직관적인 논리는 완벽해 보입니다.
어두운 색은 태양 복사열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1시간 동안 햇볕 아래 둔 검은색 헬멧의 외피를 만져보면 흰색 외피보다 훨씬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관이 고려하지 않는 점은 그 열이 똑같은 용이함으로 당신의 두개골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식 헬멧은 단순한 폴리카보네이트 덮개가 아닙니다. 뛰어난 단열재 역할을 하는 충격 흡수 거품인 EPS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기성 소재로 된 내부 안감은 당신의 머리와 외부 외피 사이에 공기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입구와 배출구가 있는 환기 시스템은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일정한 흐름을 생성합니다. 만약 헬멧 때문에 땀이 난다면 문제는 색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핏, 에어로다이내믹 설계 또는 단순히 안감이 수년 동안 통기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승인된 헬멧은 미학과는 무관하게 열 차단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토바이에 올라탈 때마다 기꺼이 착용할 만큼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4번, 더운 날에는 장갑을 낄 필요가 없다. 온도계가 35도를 가리킵니다. 아스팔트가 열기 아래에서 진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좋은 의도로 장갑을 집에 두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손이 숨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핸들 그립의 직접적인 감촉과 손가락 사이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잃는 바로 그 순간까지는 무해해 보이는 결정입니다. 시속 30km로 넘어지는 사고는 주변 온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균형을 잃었을 때 아스팔트에 닿는 첫 번째 표면은 어깨나 엉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DNA에 각인된 얼굴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반사인 당신의 손바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얇고 민감한 손바닥 피부는 어떤 속도에서도 콘크리트 위를 미끄러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용 장갑은 겨울용 장갑의 단순한 마이너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기성 메쉬, 충격 및 미끄럼 부위의 보강제, 그리고 신체의 나머지 부분이 이미 굴복했을 때도 당신 손의 온전함을 유지해주는 너클 보호대를 결합한 섬유공학의 산물입니다. 손은 오토바이와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손 없이는 가속도, 제동도, 클러치 조작도 할 수 없습니다. 3번, 타이어 공기압은 항상 일정하다. 한 달에 한 번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매뉴얼에 권장된 수치를 확인하고 밸브를 조정한 뒤 다음 1000km 동안은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이는 실용적인 접근법이지만 깊이 따져보면 매우 불완전합니다. 타이어의 최적 공기압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중, 주행 방식, 주변 온도, 그리고 아스팔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득 찬 사이드백을 싣고 뒷자리에 동승자를 태운다면 타이어의 변형은 증가합니다. 접지면을 안전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2파운드 또는 3파운드의 추가 공기압이 필요합니다. 만약 급커브가 있는 상위를 공략하기로 했다면 뒷타이어의 공기압을 약간 낮추는 것이 오토바이의 역동성을 완전히 바꾸는 추가 접지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빙판 같은 아스팔트 위로 나선다면 어젯밤에 측정한 공기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밸브를 만지지 않았어도 추위가 공기압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2번, 심각해지기 전에 어떤 기계적 결함이든 느낄 수 있다. 본능을 신뢰하는 것은 라이더의 본질 중 일부입니다. 핸들바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면 그저 노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동할 때 금속성 마찰음이 들리면 패드가 자리를 잡는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뒷바퀴에서 약간의 유격을 느끼면 베어링의 자연스러운 허용 오차라고 치부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당신의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당신의 뇌는 오토바이가 여전히 움직이고 가속하고 제동하기 때문에 그 신호들을 무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계적 결함이 항상 폭발하는 굉음과 함께 예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거의 정중하기까지 합니다. 체인은 피니언의 톱니를 건너뛰기 전까지 마이크로 단위로 늘어납니다. 바퀴 베어링은 축 유격이 위험한 흔들림이 될 때까지 한 방울씩 윤활력을 잃어갑니다. 브레이크액은 비상제동식 캘리퍼가
디스크를 물기도 전에 레버가 핸들바에 닿을 때까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수분을 흡수합니다. 인간의 몸은 0.1mm의 마모를 감지할 수 있도록 보정된 센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리테이너 고무의 분자적 퇴화를 들을 수 없으며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전까지 금속의 피로도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각적, 촉각적이며 주기적인 점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오토바이 부품들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1번, 비싼 오토바이는 항상 더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거짓말 중에서 가장 값비싼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할부를 정당화하고 소유를 지위로 바꾸며 높은 가격이 곧 기계적 안심과 동의어라고 구매자의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토바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오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뢰성은 대리점의 판매 마진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 보수 주기, 부품 수급의 용이성, 설계의 단순성, 그리고 라이더의 실수에 대한 허용 범위에 적혀 있습니다. 25,000유로짜리 유럽산 스포츠 오토바이는 5,000km마다 밸브 점검을 요구하고 리터당 40유로짜리 레이싱 오일을 소비하며 시골 정비소에는 재고가 없는 특수 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랭식 엔진과 기본 전자장치를 갖춘 8,000유로짜리 일본산 오토바이는 오일 교체와 브레이크 패드 교체 정도만으로도 10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습니다. 구매 가격은 단지 첫 번째 지불일 뿐입니다. 유지비, 고장 수리비, 감가상각비는 기계의 수명 내내 지불해야 하는 이자입니다. 비싼 오토바이를 사는 것은 신뢰성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정당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지만 결코 내구성에 대한 보증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가장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 설계되고 불필요한 전자장치가 가장 적으며 잘 실행된 단순함이 가장 높은 형태의 공학임을 수십 년간 증명해 온 오토바이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전통과 게으름, 그리고 입소문 덕분에 살아남아 지겹도록 반복된 17가지의 거짓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사슬의 일부가 아닙니다.